비가 억수처럼 쏟아지던 날 재벌가 가장 최병국의 영정 앞에 검은 양복들이 줄지어 섰다. 향 냄새가 묵직하게 천장을 눌렀고 상주인 장남 최영길과 차남 최영민은 서로를 힐끗거릴 뿐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변호사 신도훈이 단상에 올라 검은 서류처를 펼쳤다. 모두가 숨을 멈춘 순간 그의 목소리가 장례식장 벽을 가볍게 때렸다. 고 최병국 회장의 유언장을 낭독합니다. 유산의 최종 상속자는 집안의 원수를 살린 사람으로 한다. 문장이 끝나자마자 장례식장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살린 사람이라는 단어가 칼날처럼 귀를 베었다. 순간 며느리 하은주는 눈썹을 치켜 세웠고 시어머니 박옥자는 미간을 찌푸렸다. 원수는 누군데? 조카들이 수군거렸다. 우리 집 원수? 서로가 서로 아니야? 누군가의 농담이 묘하게 진실을 찔렀다. 신도훈은 차분히 덧붙였다. 여기서 살린다는 의료적, 물리적 행위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정서적, 법적, 상징적 구제 역시 넓게 포함됩니다. 판단은 집행인인 본인이 맞습니다. 이 말에 장내의 긴장감이 한껏 올라갔다. 모두가 동시에 서로의 과거를 뒤적이는 눈빛이 되었다. 장남 영길은 과거 자신의 사업을 무너뜨린 협력사 대표를 떠올렸고 차남 영민은 장모가 결혼 초 신혼집 계약을 엎어버렸던 일을 떠올리며 속으로 욕설을 삼켰다. 하은주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집 밖으로 내몰던 밤을 기억했다. 원수를 살리면 상속이라 그럼 저 사람을 살려야 하나? 아니면 죽기 직전까지 몰았다가 구해내면? 그녀의 생각은 이미 조건의 사각지대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영정 앞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돈의 그림자가 벽에 붙었다 떨어졌다. 박옥자는 상복 소매를 정리하며 속삭였다. 허튼 소리야. 유언은 유언일 뿐. 그러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다. 유족실 복도에서 영길과 영민은 낮게 신경전을 벌였다. 아버지 원수라면 내가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냐? 웃기지 마. 너한테 원수는 늘 아버지였잖아. 대답 대신 날 선 침묵이 흘렀다. 신도훈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원수를 살린 사람. 누가 진짜로 살릴 수 있을까요? 서로를 죽이려다 살리려다 결국 들킬 겁니다. 그가 내려오자마자 조문객들 사이로 소문이 번졌다. 원수를 살리면 상속이라는 문장 하나가 밥벌이, 결혼, 빚, 자존심과 뒤엉켜 거대한 미로를 만들었다. 그날 밤 하은주는 거실 전등을 끄고 혼잣말을 했다. 죽여야 살고 살려야 죽는다. 회장이 남긴 건 돈이 아니라 게임이야. 휴대폰 메모장에는 이미 점들이 찍혀갔다. 시어머니, 장남, 사촌, 거래처, 기자, 심지어 자신. 누가 누구의 원수이며 누구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창밖으로 번개가 갈라지자 그녀는 미소 지었다. 어둠은 판을 깔아주고 유언은 규칙을 제공했다. 그리고 가족은 언제나처럼 연극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장례 다음 날 최가 별채 식탁에는 커다란 화이트보드가 놓였다. 제목은 원수 리스트.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누가 누구의 사업을 망쳤는지, 빚을 떠넘겼는지 온갖 흑역사가 표로 정리되었다. 장남 영길은 차남 영민의 이름 옆에 굵직하게 적었다. 2009년 합작 투자 실패로 파산 위기 초래. 영민은 즉시 되받았다. 2012년 형이 내 프로젝트 예산 빼돌림. 한쪽 구석엔 하은주가 적었다. 시어머니 박옥자 신혼 첫날 밤에 독립자금 압수 친정 모욕. 박옥자는 코웃음을 쳤다. 모욕? 가르침이지. 그러고는 보란듯이 펜을 들어 하은주 이름 옆에 썼다. 며느리 회장 투병 중 허위 루머 유포 병문안 생략. 순간 공기가 쨍하고 갈라졌다. 신도훈이 종을 쳐 회의를 정리했다. 좋습니다. 이제 각자 원수를 살릴 계획을 제출하세요. 단 사고를 의도했다 들키면 즉시 자격 박탈입니다. 말은 정교했지만 표정은 이미 블랙 코미디였다. 사람들은 살릴 계획을 세우기 전에 어떻게 죽일 여지를 만들지 고민했다. 영길은 사촌 태수를 불러 자동차 브레이크를 조작했다가 비상시에 자신이 영웅처럼 끼어들어 구해내는 시나리오를 그렸다. 영민은 거래처 대표의 지병 기록을 뒤져 위기 타이밍을 계산했다. 하은주는 시어머니의 약 상자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약의 순서를 바꾼 뒤 본인이 바로잡는 장면을 준비했다. 죽을 뻔 살린다. 그게 포인트야. 그녀가 중얼거리자 거울 속 표정이 스스로도 낯설었다. 밤이 깊자 모두가 각자의 방에서 저마다의 구원 연출을 리허설했다. 누군가는 심폐소생술 영상을 보며 손 위치를 연습했고 누군가는 119에 미리 전화 연결해두는 요령을 메모했다. 누군가는 냉장고 독국물 표시를 떼어내며 덜덜 떨었다. 가족 단톡방에는 엉뚱한 안전수칙들이 공유됐다. 계단 이용 시 난간을 잡읍시다. 운전 전 브레이크 점검은 필수. 누가 봐도 누군가를 굴리려는 집안에서 나온 메시지였다. 새벽 2시 정전이 잠깐 스쳐 지나가자 복도 끝에서 낮은 비명이 났다. 모두가 뛰쳐나왔을 때 계단참에 박옥자가 주저앉아 있었다. 발목이 꺾인 채로. 하은주가 가장 먼저 달려가 부목을 대고 얼음찜질을 했다. 스마트워치로 맥박까지 체크하며 침착하게 챙겼다. 사람들 앞에서 그녀는 구원자의 얼굴을 했고 등 뒤에서는 카메라 타이머가 조용히 작동했다. 사진의 캡션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시어머니를 살린 며느리. 하지만 복도 CCTV는 다른 장면도 담았다. 정전 직전 누군가 난간에 물을 뿌리는 실루엣. 실루엣의 그림자는 길었고 구두 굽소리는 짧았다. 살리기 전에 미끄러뜨리는 성급한 연습. 게임은 시작되었고 유언의 문장은 모두의 심장을 박자처럼 두드렸다. 장남 최영길은 밤새 뒤척였다. 아버지의 유언장이 그의 귀에 계속 맴돌았다. 원수를 살린 사람에게 상속. 그 문장은 칼날처럼 날카로워 잠을 쫓아냈다. 결국 그는 결심했다. 원수를 만든 뒤 영웅처럼 살려내면 된다. 새벽녘 그는 사촌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차 좀 빌려줄래? 테스트할 게 있어. 태수는 의심했지만 영길의 성격을 알기에 거절하지 못했다. 그날 오후 차고 안에서 영길은 태수의 차량 브레이크 라인을 일부러 헐겁게 만들었다. 심장은 요동쳤지만 머릿속은 냉정했다. 브레이크가 나가면 사고. 그 순간 내가 끼어들어 구해낸다. 증인도 많다. 그러면 유언장의 조건은 내 것이 된다. 그는 자기 계획에 스스로 도취됐다. 그러나 현실은 계획과 달랐다. 저녁 무렵 태수는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실제로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 상황에 처했다. 차는 미친 듯이 속도를 내며 언덕길을 내려갔다. 영길은 미리 대기하던 곳에서 뛰어들었지만 생각만큼 영웅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태수의 차량이 가로등을 들이받는 순간 그는 차창에 매달린 태수를 간신히 끌어내렸다. 태수는 피투성이었지만 살아있었다. 주변 주민들은 모두 휴대폰을 꺼내 촬영했고 장남이 사촌을 구했다라는 말이 퍼져나갔다. 그러나 문제는 CCTV였다. 주차장의 카메라는 브레이크 라인을 건드리는 영길의 모습을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경찰이 곧 도착했고 태수는 숨을 헐떡이며 울부짖었다. 형이 날 죽일 뻔했어. 영길은 땀에 젖은 채 변명했다. 그건 단순 점검이었어. 살리려고 한 거야. 그러나 사람들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구원자의 연출이 오히려 살인 미수의 그림자로 변한 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영길은 가족들의 조롱 섞인 시선을 받았다. 차남 영민은 술잔을 들고 웃음을 터뜨렸다. 형, 넌 진짜 코미디야. 죽여야 살린다더니 내가 만든 쇼는 그냥 사고 현장이지. 하은주는 고개를 갸웃하며 속으로 메모했다. 영길, 이미 한 번 실수. 그를 다시 원수로 만들고 살려낼 여지는 충분하다. 한편 시어머니 박옥자는 기가 막히다는 듯 혀를 찼다. 아버지 재산이 무슨 귀신의 장난도 아니고 너희가 이렇게까지 하니 차라리 저주 같구나. 그러나 그녀도 속으로는 계산을 멈추지 않았다. 나를 원수로 꼽은 며느리 하은주. 언젠가 날 살려내야 할 텐데 그 순간을 내가 먼저 만들면. 밤늦게 하은주는 부엌에서 약병들을 꺼내놓고 배치를 바꿨다. 시어머니의 혈압약과 위장약을 의도적으로 섞어놓고는 그 순간을 포착할 준비를 했다. 그녀의 얼굴엔 미묘한 흥분이 번졌다. 죽음 직전의 위기, 그리고 내가 구원하는 순간. 그게 상속으로 가는 길이야. 그러나 복도 CCTV는 이미 모든 걸 보고 있었다.
누군가 다시 영상을 확인했을 때 며느리가 약병을 바꾸는 모습이 고스란히 기록될 터였다. 이 집안의 모든 행위는 구원이라 포장된 살인의 연습, 그리고 연습이라 부정된 구원의 연극이었다. 며칠 후 드디어 박옥자가 쓰러졌다. 오후 햇살이 거실을 비출 때 그녀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비명을 질렀다. 숨이 안 쉬어져. 하은주는 기다렸다는 듯 달려왔다. 그녀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스마트워치로 맥박을 확인하며 소리를 질렀다. 누군가 119 불러요. 주변에 있던 영민과 영길은 우왕좌왕했지만 하은주는 침착하게 모든 절차를 진행했다. 잠시 후 옥자는 눈을 뜨며 헐떡였다. 그러나 눈동자엔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마치 연기를 즐기는 배우처럼. 모두가 떠난 뒤 옥자는 하은주에게 속삭였다. 고맙다 며느라. 내가 날 살렸으니 상속권이 생겼겠네. 그러나 목소리 끝에는 비아냥이 묻어 있었다. 하은주는 순간 오싹함을 느꼈다. 혹시 일부러 쓰러진 척을 한 건가? 다음 날 복도 CCTV 영상이 가족 단톡방에 공유되었다. 화면 속에는 옥자가 스스로 약을 흘리고 쓰러지는 연기를 준비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가족들은 폭소와 분노 사이를 오갔다. 영민은 배를 잡고 웃으며 말했다. 이제는 쓰러지는 것도 쇼구나. 우리 집은 연극 무대야. 영길은 씁쓸하게 술을 삼키며 중얼거렸다. 살리기도 죽이기도 다 가짜라면 아버지가 남긴 건 유산이 아니라 저주다. 그러나 신도훈 변호사는 달랐다. 그는 회의 자리에서 진지하게 선언했다. 유언장의 조건은 살린 행위 자체입니다. 연기든 실제든 결과적으로 살렸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심판은 제가 내리죠. 그의 눈빛은 의미심장하게 반짝였다. 이후 가족들은 더 노골적으로 위기와 구원을 연출하기 시작했다. 영민은 일부러 차에 불을 붙이고 곧바로 소화기를 들고 불을 껐다. 옥자는 욕조에 몸을 담그고 기절한 척하다가 하은주가 달려와 인공호흡을 해주는 장면을 연출했다. 영길은 지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척하며 곧장 응급처치를 받았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블랙박스와 CCTV에 고스란히 기록되었다. 주민들은 이 집안을 조롱하기 시작했다. 최 씨 집안 드라마 찍나? 살리고 죽이고 하루 걸러 한 번씩이네. 언론은 상속을 위한 코미디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하은주는 점점 지쳐갔다. 그녀는 밤마다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살리려는 건가, 죽이려는 건가?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오직 눈 밑에 어두운 그림자만이 깊어질 뿐이었다. 그날 밤 옥자는 며느리 방 앞에서 속삭였다. 우린 서로를 원수라 불렀지. 그런데 넌 날 살렸고 난 널 살릴 수도 있어. 결국 둘 중 하나가 승자가 되겠지. 그 말은 협박인지 동맹 제안인지 알 수 없었다. 하은주는 문을 닫고 이불 속에 몸을 숨겼다. 집안의 모든 숨결이 거짓과 연기로 가득 차 더는 현실인지 허구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되었다. 최가의 집은 매일 새로운 위기와 구원으로 편성표를 채웠다. 계단에는 고무 매트가 깔렸다가 치워지기를 반복했고 주방에는 소화기와 심폐소생술 안내문이 나란히 붙었다. 장남 영길은 사촌 태수에게 사과한다며 집으로 초대해 화해의 잔을 들었다. 그러나 잔이 입술에 닿기도 전에 태수는 바닥에 쓰러졌다. 영길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외쳤다. 독이 든 건 아니야. 저혈당 발작이야. 그는 설탕물을 들이마시게 하고 구급대를 불렀다. 태수는 깨어나자마자 욕을 퍼부었다. 너 또 쇼했지? 이번엔 설탕으로 살리는 쇼? 복도 CCTV는 영길이 몰래 냉장고에서 주스를 바꾸는 모습을 이미 담아두고 있었다. 차남 영민은 더 노골적이었다. 거래처 대표의 병원 예약 시간을 뒤져 그가 검사 후 어지러울 때 마주쳐 우연히 부축하는 동선을 그렸다. 하지만 대표는 약속을 취소했고 영민 혼자 대합실에서 빈 스트레처를 밀어보며 리허설을 했다. 그를 본 간호사가 물었다. 도와드릴까요? 영민은 허둥지둥 스트레처를 돌려 세웠다. 체면이 구겨졌다. 하은주는 시어머니 옥자의 약통을 다시 정리했다.
약사에게 상담을 받는 척하며 약물 상호작용을 묻고 집에선 탁자 위에 AED 사용법 책자를 펼쳐두었다. 우연과 노력의 경계에서 구원이란 무엇일까?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날 밤 옥자는 욕조에 미지근한 물을 받고 미끄럼 방지 스티커를 일부러 떼어냈다. 그리고 작은 비명을 흘리며 의도적으로 미끄러졌다. 하은주가 달려와 팔을 잡고 끌어올렸다. 괜찮으세요? 숨쉬기 편하세요? 옥자는 숨을 몰아쉬다가 뜻밖의 미소를 지었다. 살려줘서 고맙다 며느라. 다음 순간 하은주는 카메라가 있는 방향을 잊고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무심한 시선이 화면을 스쳤고 이 연극의 관객에게 인사를 건넨 셈이 되었다. 거실에서는 또 다른 난리가 났다. 영민이 일부러 라면 냄비를 태워 연기에 질식하는 연출을 하다 실제로 연기 흡입으로 실신했다. 영길이 소화기를 들고 뛰어와 그를 깨웠다. 살렸다. 이건 분명 내가 살린 거야. 그러나 변호사 신도훈은 고개를 저었다. 자작극과 사고를 구분해야 합니다. 자작극은 점수에서 감점, 타인의 고의 유발은 자격 박탈입니다. 그의 표정은 냉정했지만 눈빛 어딘가에 피로가 떠돌았다. 당신도 이 연극의 관람료를 치르고 있군요. 하은주가 비꼬듯 말했다. 신도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가족 단톡방에 주민들이 올린 짤이 공유됐다. 최가의 응급 상황 오늘도 방영. 웃음소리가 화면 너머에서 미세하게 들려오는 듯 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은 서로에게 건배를 제안했다.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하여. 잔이 부딪히는 소리에 묘한 의미가 스며들었다. 살리기 위해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불러 구원을 거래하는 집. 그 순간 거실 조명이 깜빡였다. 누군가 속삭였다. 오늘 밤은 누가 죽을 뻔하고 누가 살릴까? 정답은 언제나처럼 복도 끝 어둠이 알고 있었다. 가짜 위기들이 이어지던 어느 밤 진짜 비명이 터졌다. 사촌 태수가 외진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즉사했다는 연락이 온 것이다. 가족은 모두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 앞은 차갑게 밝고 형광등은 무심했다. 영길은 입술을 깨물었다. 설마 내 장난이 또 그러나 사고 차량은 태수의 것이 아니었다. 빌려 탔던 렌터카였고 브레이크에는 이상이 없었다. 경찰은 음주도 약물도 아니라며 고개를 갸웃했다. 급발진 가능성도 배제 못하죠. 옥자는 눈동자를 굳혔다. 원수 목록에서 한 명이 사라졌네. 그녀의 말은 얼음처럼 바닥에 떨어졌다.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 유언장의 문장 원수를 살린 사람이 또렷해졌다. 죽어버리면 살릴 수 없다. 그렇다면 상속의 가능성도 사라진다. 가족들은 서로를 힐끗거리며 마음속 계산기를 두드렸다. 영민은 밤마다 운전대를 쥐고 공터를 빙빙 돌았다. 충돌 직전 구조의 타이밍을 체득하려는 듯. 하은주는 AED와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침대 곁에 상시 배치했다. 옥자는 부엌칼을 치우고 고무장갑을 끼고 샤워실을 닦았다. 진짜 죽음이 오면 연출은 모두 무의미해. 그녀는 알면서도 습관처럼 쇼의 소품들을 손질했다. 사흘 뒤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다. 거래처 대표가 계단에서 굴러 중상을 입었다. 영민은 누구보다 빨리 달려갔고 올바른 자세로 목을 고정하고 119를 불렀다. 구급대가 오자 그는 큰 소리로 반복했다. 제가 살렸습니다. 제 손으로. 그러나 주변 CCTV에는 어떤 그림자가 대표의 발밑을 건드리는 장면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가족 모두의 알리바이를 점검했다. 그날 자정 영길은 술에 취해 비틀거렸고 하은주는 옥자의 방 앞을 서성이며 문틈으로 숨을 확인했다. 옥자는 거실에서 TV 홈쇼핑을 보며 보석 반지를 장바구니에 담았다. 살아있으려면 예뻐야지. 그 말은 농담이었지만 누군가의 귓가에는 유언처럼 들렸다. 밤하늘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번개가 칠 때마다 창문에 얼굴들이 겹쳐졌다. 죽은 자, 산 자, 연기자, 관객. 신도훈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진짜 죽음 앞에서 유언장의 조건은 추해진다. 살린다는 말이 왜 이렇게 잔인할까? 그의 독백은 빗소리에 섞여 사라졌다. 그날 새벽 하은주는 욕실에서 미끄러지는 소리를 듣고 달려갔다. 옥자가 쓰러져 있었다.
하은주는 망설임 없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1, 2, 3, 4 그녀의 팔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다. 숨 쉬세요, 제발. 옥자가 마침내 기침을 하며 눈을 떴다. 또 살렸네, 며느라. 하은주는 울음을 삼키며 웃었다. 그 웃음은 승리인지 패배인지 알 수 없었다. 사건과 쇼가 뒤엉킨 채 한 달이 흘렀다. 변호사 신도훈은 새로운 공지를 냈다. 유언장에 살린다는 문구에 대한 해석을 확장합니다. 의료적 생명구호뿐 아니라 정서적 법적 상징적 구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족은 동시에 환호하고 경악했다. 영길은 즉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다. 나는 사촌 태수의 명예를 살렸다. 사고 직후 악플을 고소한 내역, 조문객 지원, 장례 비용 대납. 영민은 대표의 회사를 살렸다며 위기 대출 주선서를 내밀었다. 하은주는 시어머니의 자존감을 살렸다며 행사장에서 옥자를 주인공으로 세운 사진과 기사 링크를 줄줄이 펼쳤다. 옥자는 팔짱을 끼고 미소 지었다. 그래, 다들 나를 살렸구나. 그녀는 슬그머니 반문을 덧붙였다. 그럼 누가 나를 죽이려 했는지는 굳이 묻지 말자. 회의장은 블랙 코미디 무대가 되었다. 각자 살림의 증거를 들이대며 박수치고 야유했다. 신도훈은 가만히 손을 들어 정리했다. 좋습니다. 다음 주 공개 심사에서 1차 가결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소식이 퍼지자 언론과 인플루언서들이 집 앞을 메웠다. 원수를 살린 자에게 상속 챌린지가 탄생했고 사람들은 자신의 살림 사연을 올리며 좋아요를 구걸했다. 최가의 담장은 거대한 스크린이 되었다. 밤 옥자는 혼자 마당을 거닐다 발을 헛디뎠다. 하은주가 순식간에 붙잡아 세웠다. 조심하세요. 옥자는 그녀를 똑바로 보았다. 넌 정말 날 살리고 있니? 아니면 나를 죽일 시간을 미루는 거니? 질문은 칼과 베개 사이에서 흔들렸다. 며칠 뒤 공개 심사날. 무대 조명이 켜지고 각자 준비한 살림 프레젠테이션이 상영되었다. 관객석에는 기자와 유튜버, 이웃 주민까지 가득했다. 영길은 수치와 사진으로, 영민은 계약서로, 하은주는 인터뷰 영상으로 자신을 포장했다. 마지막 순서에 옥자가 무대에 올랐다. 오늘의 주인공은 나겠지. 그는 마이크를 잡고 덧붙였다. 하지만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어. 조명이 객석으로 이동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신도훈에게 꽂혔다. 옥자가 말했다. 살리는 것도 죽이는 것도 결국 판단하는 내가 만든다. 내가 우리 집의 진짜 집행자이자 원수다. 순간 장내가 술렁였다. 신도훈은 미소도 분노도 아닌 피곤한 얼굴로 무대를 응시했다. 그 말 기록에 남기죠.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어딘가 결말을 예고하는 종소리처럼 울렸다. 공개 심사 다음 날 새벽 변호사 신도훈이 사라졌다.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그의 사무실에는 불이 켜진 채 서류가 흩어져 있었다. 가족은 당황했지만 곧 각자의 계산을 시작했다. 집행인이 없으면 발표도 상속도 미뤄진다. 그때 택배 한 상자가 도착했다. 보내는 이는 신도훈. 상자 안에는 영상 파일과 유언장 원본 사본, 그리고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마지막 심판은 회장 본인의 것. 나는 단지 안내인이었다. 영상이 재생되자 생전의 최병국이 화면에 나타났다. 그는 마르고 그러나 눈빛은 살아있었다. 사랑하는 가족들아. 나는 너희의 탐욕과 원한을 오래 보아왔다. 그래서 유언을 이렇게 만들었다. 원수를 살린 사람 그 말은 서로를 죽이려 하는 순간에도 손을 내미는 사람을 찾기 위함이었다. 만약 그 누구도 진심으로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유산은 사회로 간다. 영상은 이어졌다. 집안 곳곳에 CCTV와 녹음 파일. 서로가 서로를 미끄러뜨리고 불을 지르고 약을 바꾸는 장면들이 빠르게 스쳐갔다. 그리고 마지막 옥자가 욕조에서 미끄러지는 연기를 하다 혼자 균형을 잃고 진짜로 의식을 잃는 장면. 하은주가 들어와 7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이어가고 마침내 숨을 돌리는 순간. 회장의 목소리가 덧붙었다. 그 순간만은 연극이 아니었다. 정적이 흘렀다. 하은주는 눈을 감았다 뜨며 숨을 들이켰다. 옥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상속자는 모두의 시선이 하은주에게 쏠렸다.
그러나 영상의 마지막 문장은 달랐다. 상속은 없다. 너희는 서로의 원수였고 그 원수를 살리는 일조차 게임으로 만들었다. 유산은 전액 기부한다. 화면이 꺼지고 집은 텅 빈 무대처럼 고요했다. 잠시 후 현관벨이 울렸다. 바깥에는 지역복지재단 관계자들이 서 있었다. 서류를 정중히 내밀며 말했다. 회장님의 뜻을 집행하겠습니다. 영길은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고 영민은 허탈하게 웃었다. 옥자는 의자를 끌어앉으며 중얼거렸다. 살리려다 결국 우릴 죽였네. 체면을. 하은주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그녀는 낮게 말했다. 그래도 살려냈다. 누구를? 원수였던 시어머니를 혹은 자신을. 대답은 바람 속으로 흩어졌다. 그날 밤 집안의 모든 카메라가 꺼졌다. 연극은 막을 내렸고 관객은 떠났다. 남은 것은 빈 무대와 서로를 바라보는 불편한 눈빛,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가벼워진 마음 한 조각뿐이었다.